네, 대표님 다음 네.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저희 그 만나뵀을 때, 시장은 언제나 이슈가 있고, 그쵸.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가장 빠르게 흡수해서 빨리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이 다사다난한 이 시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야, 질문 참 정확하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네.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뭐 단연코 자산 배분이죠.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쉽게 얘기를 할 때 그 분산과 자산 배분을 조금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분산은 내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하나보다는 네 개가 조금 더 안전할 거고 덜 변동성일 거고, 네 개보다는 또 8개가 좀 더 변동적이, 이게 분산이라고 하면, 그 자산 배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자산 간의 분산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하우스에 추구하는 바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투자 대상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주식, 실물, 채권, 부동산, 인프라, 하다못해 커런시, 통화도 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산 간에는, 자산군들 간에는 주식이 좋을 때는 보통 채권이 안 좋고, 뭐 최근 몇 년은 양적 완화 때문에 주식이 좋을 때 채권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주식이 안 좋으면서 채권도 안 좋았고 이런 국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정상화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걸 그렇게 정상화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건 별다 또 다른 얘기고요. 또 부동산이 좋을 때 주식이 안 좋거나, 뭐 인프라가 좋을 때 부동산도 좋으면서 뭐 채권이 또 같이 좋거나, 뭐 이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관관계라는 것이 자산군 간에 그 상황이가 낮은 것들을 찾아서, 낮다고 하는 얘기는 주식이 좋을 때 채권도 같이 좋은 거는 상황이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이 안 좋으면 상황이가 낮은 겁니다. 그 뜻은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이 안 좋기 때문에 채권을 투자를 안 하면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기민한 투자를 자산 간에 돌아가면서 국면마다 좋은 자산군을 찾아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면서 투자하자는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를 제가 24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JP모건에서 매 분기에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고 해서 전 세계 투자 관련한 데이터를 집대성해 놓은, 이제까지 제가 봤던 가장 훌륭한 그 데이터를 집대성해 놓은 보고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리서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JP모건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매해에 자산군별로 어떤 애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안 좋았는지를 평균해서 쭉 수익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뭔가 복잡하니까 어렵게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가장 오른편 칼럼에 2008년부터 2022년도에 연평균 ANN이라고 해서 애뉴얼 수익률을 평균해 놓은 거고요. 그 옆에는 변동성을 같이 평균해 놓은 거거든요. 먼저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자산군 간의 애뉴얼라이즈 된 연평균 수익률과 변동성을 먼저 한번 보시죠. 빨간색 캡션으로 제가 씌워놓은 곳 중에 보면, 그 해에 제일 좋았던,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22년 한 4, 5년 동안 가장 평균적으로 좋았던 수익률이 라지캡이에요. 대형주가 8.8%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8.8%가 별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4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투자했으면 대형주가 한 9%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도.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게 커모더티예요.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6%라는 건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걸 감안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큰 자산군 간에 어떤 건 10% 가까이, 어떤 건 마이너스 3% 가까이 할 때, 흰색으로 SL 알로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6%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드리면 되냐면, 8.8%와 6%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100이라고 환산을 해보자고요. 라지캡이 100% 수익이 났을 때 자산 배분은 60% 수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커모더티는 마이너스 26%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자산 간의 배분을 적극적으로 잘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차트입니다. 참고로 어느 해가 제일 안 좋았는지 한번
좋은지를 2013년도로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스몰캡이 가장 좋은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38.8% 수익을 달성했고요. 그때 가장 안 좋았던 수익률이 커모더티 역시 마이너스 10%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때 자산 배분이 15%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5%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못하시나요? 저 같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15%면 매년 10% 이상 15%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떠도 5% 정도 하거든요. 정기예금, 특판예금 5% 정도 하는데 그거의 3배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하면 그 수익률도 아주 뭐 속된 표현으로 짱짱하게 달성을 할 수 있고 아까 그 가장 왼쪽 칼럼, 오른쪽 칼럼을 보시면 그 200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애뉴얼라이즈드 연평균 수익률이 6% 달성을 했을 때 변동성을 얼마였는지 보자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해에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자산이 리츠입니다. 부동산. 변동성이 23.4%였어요. 가장 변동성이 낮았던 자산은 역시 현금이었겠죠. 현금은 뭐 변동성 자체라는 게 없으니까 0.4%. 그때 자산 배분을 하니까 변동성이 12.4% 정도가 나왔더라. 이걸 현실성 있게 조금 더 제가 다시 대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한 해 코스피 변동성이 한 25% 되거든요. S&P 그나마 가장 선진화돼 있고 주식치고는 그나마 가장 예측성이 높다는 미국의 S&P 변동성이 한 20%에서 25% 사이 합니다. 한 20% 정도 평균해요. 그러면 같은 2008년도 2022년 동안 리츠의 변동성이 23.4%였다는 얘기는 작년하고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작년에 거의 한 28% 가까이 빠졌다가 코스닥 올해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맘조림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리츠가. 그런데 캐시는 어차피 현금이니까 언급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다음 변동성이 높은 게 픽스드 인컴 채권이거든요. 채권 4.2%. 최근에 여러분들 국채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국채 변동성이 한 4%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한 서너 배 높고, 그러니까 서너 배라고 하시면 좀 더 많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채권보다 그나마 채권 다음으로 변동성 높은 게 자산 배분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산 배분 전략의 기대 수익, 실제 수익성과 변동성이 얼마나 낮으면서 수익성이 짱짱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잘 내고 있는지를 딱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사족이 길었는데 이렇게 이슈가 늘 많고 뭐 이슈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제대로 된 자산 배분을 구가하는 하우스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슈가 없을 때는 이슈가 없을 때 좋은 자산을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항상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자산 배분이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산군 배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투자의 마인드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희도 저희 채널에서도 항상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네. 뭐 어떤 종목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 마인드.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 그렇죠. 이 두 가지. 물론 하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좀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주식에는 몰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중요한 거 안전장치. 그죠? 내 투자 자금을 잃지 않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연하죠. 첫 번째 방법을 안정성을 좀 그렇죠. 감안을 하는 게 네네네. 첫 번째 순서. 그렇죠. 그게 바로 자산 배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수년 전부터 또 요즘 빅데이터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 투자 또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 또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갖고 왔는데, 네, 인공지능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네, 대표님 또 투자 방법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다시 표현하면 아까 언급드리 주신 대로 빅데이터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투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든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고 전제를 해보죠.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을 하려면 먼저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뭘까요? 방금 이 24페이지에서 보셨던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리츠 하다못해 여러 자산들이 실제로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또는 그 전 세계의 기초 자산인 부동산 또는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주식, 이런 증권의 움직임을 다 한눈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 컬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그때그때 분석을 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맞는지 틀린지 검증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건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다 찾아서 한다는 것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결국 컴퓨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컴퓨터가 어떤 뭐 데이터 소스가 쭉 있을 텐데 그 데이터 소스를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다 끌어와서 내가 엑셀 차트든 어떤 시스템을 하나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플랫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그 자동으로 반영된 데이터를 내가 분석하는 규칙을 인공지능에다가 심어 놓으면 어떤 기준별로, 규칙별로, 자산군별로, 시장별로 그때그때 분석을 쭉 돌려서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찾는 게 큰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그 절차를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해주는 게 빅데이터라는 거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전체적인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주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인공지능 투자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자산의 시장별로 종류별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과 별도로 그걸 가장 잘해주는 게 블룸버그 데이터죠. 블룸버그 데이터가 현존하는 시장의 데이터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반영해 주니까 저희는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데이터를 쭉 업데이트를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저희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지금 현존하는 인공지능의 투자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 수많은 투자 환경이 조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떨어지는 국면, 그래서 주식이 빠지는 국면, 올라가는 국면, 또 시장금리나 정책금리가 어떻게 됐을 때 시장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졌냐를 얼마나 수십만 가지의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수치를 가지고 분석해서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투자 환경들을 조건별로 쭉 셋업을 해놓고 기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알고리즘별로 쭉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알고리즘별로 쭉 대입을 해서 판단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결국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알고리즘을 설정한다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리즘을 짤 때도 그 알고리즘을 짜는 기준도 결국은 사람이 인풋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해놔야 예, 그게 인공지능의 큰 어떤 그 투자 관점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인공지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장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향후에 결국은 중요한 건 과거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으고 상황별, 알고리즘별 판단을 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적합한 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하고는 생각이 틀리다고 봐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에 조금 그 일장일단이 있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 알고리즘이 비교를 했던 과거 어떤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아주 유사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백테스팅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백테스팅이 높다는 얘기는 과거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를 찾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의 어떤 한 상황이 지금 백테스팅을 한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좋은 결과와 대별되는 과거 상황이 앞으로도 올 보장이 있을까요?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건 결국은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백테스팅 결과가 좋게 설정을 하면 할수록 변수값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변수값이 많아지면 앞으로 이 변수값이 많아지는 상황에 적합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복잡해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인풋을 하는 변수값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향후에 이런 몇 개 안 되는 변수와 동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이게 이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하는 게 반드시 좋다라고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풋이라든가 또는 결국 향후의 시장 상황을 전망하는 거가 결국은 이게 기계로 하는 거냐, 컴퓨터로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냐. 근데 아직까지는 기계로 하는 게 훨씬 우월하다 또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열등하다 하는 근거는 아직은 못 찾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아까 변수값이라든가 알고리즘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인풋을 하고 사람이 전망을 하는 분석력이 결국은 투자 성패를 좌우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챗 GPT 때문에 세상이 이제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진짜 다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투자에 관해서 내가 이제 ETF군 뭐든 종목 고르는 것도 컴퓨터가 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 이걸 만든 거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전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그리고 거죠. 또 하나 부연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고를 때 기준을 뭘로 넣을 거냐도 결국은 사람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초이스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중요한 거 인풋 입력을 해놔야지 그거대로 기반으로 창조하면서 움직인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입력을 해도 그 인풋 말고 다른 여건이 또 외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맞추려고 변수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변수가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그 한두 가지 변수에 맞춘 상황이 더 쉬울까요? 변수를 막 50가지 넣었을 때 그거하고 동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또 높을까요? 변수가 적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접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변수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적절히 접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저희가 이제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표현을 절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컴퓨터, 뭐 엑셀 등등 이런 플랫폼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의사결정할 때 꼭 필요한 시스템 기반은 다 작성을 해놓고 있고요. 만들어 놓고 있고 수치를 쫙 넣으면 그게 쫙 돌아가서 하는 그 정도까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저희가 사실 오늘 만나서 그 질문지를 이제 여러 개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네. 딱 3분의 1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나누려고 그랬는데, 와, 지금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네. 다른 날 한 번 더 잡아서 그 2, 3부 네, 얘기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날짜 주시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자문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네. 현재 이제 그 자문 서비스 어떻게 그동안 또 진행되고 계신지, 네. 한번, 근황 한번 이야기 또 부탁드립니다. 네. 뭐 35페이지 잠깐 기왕에 기회 주셨으니까 저희가 최근에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한 해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수익률 좀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해. 그래서 고유자금으로 투자를 했고요. 고유자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35페이지에서 보셨던 저희 그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대체 자산 포트폴리오, 이노베이션 주식형 포트폴리오, 안정형 디펜시브 포트폴리오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현재와 같습니다. 빨간색 그 캡션 띄워드리는 부분 연초 이후에 자산 배분이 한 7.2%, 한 9%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흔들리면서 그리고 대체 자산이 조금 아직은 대팅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한 0.9% 정도.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주식이 좀 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견조해서 올해 한 11% 정도 수익이 났고 디펜시브가 좀 많이 선전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타이밍을 좀 보고 금리 레벨이라든가 인컴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투자해서 지금 한 9% 정도 나 있으니까 그 정도 상황이고 그 다른 뭐 영업 측면의 상황을 보면 이제 증권사 한두 군데에서 저희 거를 좀 판매를 해주시겠다고 또 좋게 봐주셔서 또 계약도 하고 있고 올해 한 중반부터는 이제 증권회사 판매해주시는 PB 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달에도 좀 몇 개 계획이 돼 있지만 일반 법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또 연결을 해주셔서 연락을 주셔서 저희한테 또 뭐 자금도 맡기겠다고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속도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저희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차근차근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충도 이번에 다음 주에 한 분 모시고 또 다음 달에 한 분 더 모셔서 저희가 리서치 인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인력도 좀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자본금도 필요하면 저희가 확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문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예, 다른 어떤 뭐 판매사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자본금이 좀 작으니까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ETF로 그냥 자문만 해드리는 하우스인데도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 확충도 이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인력 충원 이야기 하셨는데, 그 이제 리서치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채용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 담당하시는 분 한 분 모셔서 도와주고 계시고, 이제 저희 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리서치나 운용,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같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력이 좀 더
경력이 좀 화려하신 분들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로 한두 분 더 이렇게 모셔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대응력도 빨라지고 리스크 관리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어색합니다만 그 유튜브를 자체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아, 맞다. 아, 유튜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영상 처음에 인사할 때 넣을게요. 아, 예, 예. 네네. 그 저희 회사 이름 찍으시면 나오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갖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채널 그 유튜브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다시. 아, 저희 레그넘 글로벌 투자라고 돼 있고요. 영어로 그냥 레그넘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REGNUM 또는 레그넘 투자자문 딱 찍으시면 아마 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종종 보고 있거든요. 네. 아, 제가 그 리서치 직원분 이야기 왜 여쭤봤냐면 그 지금 대표님 이 하시는 투자하시는 마인드가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이제 촬영할 때도 저희 촬영의 질문지에 맞춰서 이 자료를 쫙 뽑아갖고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네네. 작업해서 준비해 네. 주셨잖아요. 그냥 듣는 거하고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보면서 듣는 거하고 와, 이 공부하는 이 받아들이는 이 속도가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준비하는 저한테도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리서치 전문 이제 직원분들 이렇게 채용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네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보는 게 아까 얘기 하다가 그 인컴 그 포트폴리오 4개 운영하셨댔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인컴 포트폴리오가 이제 그 배당. 근데 한 8%, 9%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12%짜리 뭐 엄청난 예,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위험한 은행주도 아주 소량이지만 조금 들고 있는 이유가 그 큰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지금쯤은 이제 거의 바닥권 정도 된다고 보고 그렇죠. 있어서 그 주식이 망하지 않는다면 진짜 싼 거거든요. 당연하죠. 완전 그 무릎과 바닥 인수가 사이니까. 되던 뭐 네네. 회복을 하건 지금은 거의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이것도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몰빵을 하면 큰일 나죠. 아유, 당연하죠. 이미 뺐을 겁니다. 몰빵이었으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그래서 준비한 거에 3분의 1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공부 많이 됐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그 투자 멘탈 이야기랑 또 ETF 이야기 한 번 더 또 제가 요청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